2022년 4월 한국의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2025년 2월 기준으론 1,180조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D1, D2, D3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채무는 대부분 국채 발행액으로 구성된 D1입니다. D2는 D1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을 의미하고 D3는 D2에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D3로 갈수록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 D1만 보게 되면 정부의 전체 부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으며,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1,600조 원이 넘으며 GDP 대비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D1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국가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왜 정부 채무라고 하는 것은 D1만 포함하게 될까요? D1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발행 요청을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빚이라고 하는 국채는 상환에 있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는 채무입니다. 즉, 정부가 무조건적인 상환 책임을 가지며 국가 채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D2와 D3가 국가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부채가 법적 책임과는 구분되는 부채들이기 때문이죠. 비영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부채는 정부가 상환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국채 발행처럼 법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란 거죠. 사실 2022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는 이런 측면에서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지사의 발언은 정부가 명확하게 법적 책임 의무를 지는 국채 발행과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 D2와 D3를 구분하는 발언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금융시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발언을 정확하게 법적인 구분이 없이 단순히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봤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난리가 나고 CDS 프리미엄까지 급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금융시장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제도적 구분조차 무시될 만큼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점도 알려준 대목입니다. 또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빚을 더 늘리고 기본소득이나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 잘 봤듯이 법적으로 상환에 확실한 책임 의무가 없는 부채에 대해서도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강원도지사의 발언에 문제를 삼을 거라면 우리가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으니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논리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시장 상황이나 강원도지사를 비판하는 논리가 맞으려면 이제 우리의 국가 채무도 D1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D3까지 확장해서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70%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어쨌든 우리의 정부 총부채는 법적으로 확실한 책임 의무가 있는 D1으로 한정하여 국채 발행액과 거의 일치하는 1,140조 원입니다. 그럼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얼마일까요? 이를 알려면 정부 총부채와 가계 그리고 기업 부채를 합산해야 합니다. 24년도 3, 4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2,283조 원이고 기업 부채는 2,79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한국의 BIS 국가 총부채는 6,200조 원을 넘기는데요. 이 국가 총부채 6,200조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고 한국에 대공황이 온다면 이 엄청난 부채이기 때문에 올 것이라 많이들 보십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빚이 6억이 있다고 한다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얼마냐 되냐도 따져야 합니다. 자산은 없고 빚만 6억이 있는 사람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죠.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지금처럼 빚이 6,000조가 넘는데 자산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국가부도를 맞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가 6,000조라고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균형 감각이 있는 시각이라면 한국의 국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국부는 부동산이나 증권 등 국민 전체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말합니다. UBS와 크레딧 스위스가 2023년에 발표한 2022년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국부인 가계순 자산이 9조 8,900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 1경 3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걸 개인 사람으로 치면 자산이 19억이 있는데 빚이 6억이 있고 빚을 제외한 순자산만 13억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빚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국가 총부채 6천조 얘기만 들으면 한국이 곧 파산할 것 같고 무섭지만 국부인 가계순 자산 1경 3천조 원을 같이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가계만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아닌 정부와 비금융기업까지 포함한 나라 전체의 국부, 국민 순자산은 무려 2경 3천조 원도 넘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현재 우리 GDP의 10배에 가까운 규모죠. 물론 국제 기준에서 국부로 통용되는 것은 국민 순자산이 아닌 가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가계 순자산의 특징은 나라가 부강하고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가계 순자산이 GDP 대비해서 오히려 낮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국부는 세계에서 10위입니다. 인구가 13억 이상인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국부보다 한국의 국부가 40% 이상 높기도 하죠. 경제지표에서 GDP 순위는 쓸데없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GDP 순위가 멕시코에게 밀려났다고 하죠. 멕시코가 한국의 GDP 순위는 따돌렸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나 국가의 신용등급, 오늘 소개하고 있는 지표인 국부, 가계순자산 같은 훨씬 실용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한국이 멕시코를 압도하고 있죠.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실제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GDP는 44억 달러인데 수리남의 국부인 가계순자산은 GDP의 반도 안 되는 20억 달러로 나오죠. 이렇듯 나라가 부강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국민들이 자산을 쌓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며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고 법치의 마비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국부순위 하위권의 국가들을 보면 가계순자산이 GDP 대비해서 오히려 적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자본이 축적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국부가 GDP의 4배에서 5배 이상인 나라들은 대체로 부국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순위도 상위권이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리고 축적된 순자산이 GDP의 5배로 충분히 선진국이죠. 요즘 한국을 보면 뭔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나라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빚이 몇 천조네 이러면서 불안만 반복되니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되죠. 이런 우울감의 상당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